되게 특이한 점인데 세균은 무생물에 있든 생물에 있든 얘네들은 항상 그냥 생물이에요. 항상 생물의 형태로 뭐 리보솜이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세균은 항상 생물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얘네들은 평소에 밖에 나와 있으면 이런 애들은 다 무생물의 형태입니다. 무생물의 형태로 있고 혼자 생존이 불가능하지만 일단은 숙주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DNA 같은 걸 막 증식시키고 이러면서 어떤 생물의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결정적인 차이는 세균은 세포 외에서도 생존과 증식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세포 내에서 기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세균, 진균, 바이러스 이 세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리케치아라는 게 있어요. 리케치아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리케치아는 뭐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 세균보다 살짝 작은 미생물인데 자, 얘는 생긴 거나 하는 짓은 완전히 세균인데 특이하게 얘네들은 무생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반드시 생물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균은 무생물에서도 살 수 있고 생물에서도 살 수 있죠. 바이러스는 생물에서만 살 수 있죠. 이게 바이러스랑 세균을 구분짓는 이제 차이점인데 리케치아가 뭐라고요? 특이하게 생긴 거 하는 짓은 다 세균인데 보니까 반드시 세포 내에서 살아야 된다. 바이러스처럼 특이하게 세포 내에서만 기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이랑 바이러스 약간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세균으로 분류하기도 뭐하고 바이러스도 분류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리케치아로 분류를 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진 애들이 리케치아 말고 이제 몇 종류가 더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세균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런데 완전히 세균으로 분류되진 않고 리케치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헷갈리죠? 자, 바이러스와 세균은 어쨌든 중간쯤 됩니다. 인공배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무생물 배지예요. 무생물. 무생물이니까 안에 영양분만 준 어떤 그런 과일 주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세균을 키우고 싶으면은 과일 주스 안에 세균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 얘네들이 안에 먹을 게 많고 물도 많고 하니까 빡 증식하죠. 그런 애들이 이제 인공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생물의 인공배지에선 증식이 안 돼요. 반드시 살아있는 애들에서만 기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어려운 말로 편성 세포 내 기생균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기생하니까 기생하는 세균이고 세포 안에서 기생하니까 세포 내 기생균이고 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편식하듯이 이런 거에 이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세포 내 기생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자, 리케치아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의 전파 경로는 일반적으로 진드기라든지 모기 같은 애들이 전파 경로가 된 애들이 많습니다. 특히 진드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케치아는 진드기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우리가 인수공통 전염병을 뒤에 가면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배울 텐데 리케치아가 종종 나오는데 걔네들이 상당히 많은 리케치아, 뭐 쯔쯔 가무시라든지 라인병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진드기가 그 전파 경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얘네들이 리케치아예요, 리케치아. 이거는 사람의 이제 세포,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큰 세포 안에 리케치아들이 잔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보니까 얘네들이 세균은 원래 세포 밖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세포 안에서 기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세포 안에서 기생하면서 증식하는 특징을 가진 애들이 리케치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충이랑 기생충이 있어요. 그래서 원충이랑 기생충을 구별하는 방법은 눈으로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보이면 원충이고 눈으로 보이면 기생충이. 얘네 둘은 이제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생충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뱀처럼 막 꾸물꾸물 기어가는 거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충은 눈에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눈에 보여서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애들 기생충이고 눈에 안 보이고 몸 안에서 이렇게 막 헤엄쳐 다니는 애들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충을 프로토조아 기생충을 헬민스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다 진핵이고 다세포고 뭐 세균이나 진균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고등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자, 이게 이제 핵막의 여부를 갖다가 세균, 바이러스, 그다음 뭐 기생충을 나눈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진균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그 분류가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은 분류는 아닌데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 한 거는 지금 이제 기생충에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연충 아니면 보통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이제 헬미스라는 표현을 쓰고 눈으로 볼 수 없으면은 원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말라리아라든지 아메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아지에서 설사를 일으키는 지알디아라든지 이런 애들은 눈으로 안 보이고 보통 현미경으로 세포 내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분변 안에서 보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꾸물꾸물 기어다니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보통 이제 연충이라고 합니다. 연충, 뭐 기생충 어쨌든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기생충은 여러분들도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떨 때 흔하게 볼 수 있냐면, 그 강아지 같은 경우 보면은, 시골에서 키운 애들, 그런 애들은 가끔 어린 강아지 애들 보면 배가 빵빵해요. 그러면 배 안에 이런 스파게티 같이 생긴, 이 보통 이제 회충이에요. 회충이라고도 하고, 라운드웜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애들이 배 안에 빵빵하게 차 있습니다. 이런 애들 기생충을 먹게 되면, 기생충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구토라든지 설사를 통해서 기생충을 팍 뽑아내요. 죽은 애들을. 그래서 처음에 기생충약을 먹었을 때 놀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토하면서 애가 막, 그리고 똥에서 막 이런 길쭉길쭉한 기생충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기생충을 이제 몸에서 이제 뽑아내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뭐, 세균이라든지, 뭐지, 이게? 방금 뭐 이렇게 줄이 확 갔는데? 이상하네요. 어쨌든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뭐 기생충성 질환이 뭐 굉장히 많은 편이고 원추성 질환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어쨌든 원충이랑 우리가 얘기하는 기생충이랑 구분하는 방법은 이게 육안으로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걸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핵막을 통해서 구분하는 거는 보통 원핵이랑 진핵생물을 구분할 때 핵막을 통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누가 그린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구글에서 따왔는데 이 분류 자체는 그렇게 좋은 분류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기생충을 분류할 때 눈으로 보이냐 보이지 않냐 여부에 따라서 어쨌든 구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기생충이라고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충이란 것도 있다고. 그래서 기생충성 인수공통 전염병이 있고 원충성 인수공통 전염병도 있습니다. 엄밀한 구분으로 해서 자, 그렇게 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지지난주였나요? 올린 그 슬라이드 있죠? 그 슬라이드 어 이거 끝나고 새로운 슬라이드 올렸는데 이제 그 슬라이드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 동안 좀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다운 받으셔서 뭐 태블릿이라든지 PC에 넣어두시고 아니면 뭐 출력하시고 같이 수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좀 넉넉하게 드려서 11시부터 수업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뭐지 이게? 네, 슬라이드 잘 보이죠? 혹시 중간에 뭐 잘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시면 예, 얘기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질병을 하나씩 배울 거예요. 질병 하나씩 배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이라는 게 세균성 질병이 있고 바이러스성 질병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세균성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고 바이러스성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뭐 중요한 뭐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이런 것들로 나누지 않고 그냥 공중보건 쪽에서 또 인수공통 감염병학 쪽에서 좀 중요한 질병 위주로 좀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그렇게 그냥 제가 리스트를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 300개 되는 질병을 다 배울 수는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병만 몇 가지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자체는 이제 개수가 어느 정도 있냐면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수의과 대학에서 배우는 질병이 몇 개가 있냐면은 한 70개 정도가 있어요. 70개만 돼도 굉장히 이제 많은 수의 이제 질병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배우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질병이 이제 2, 300개가 있다고 하면은 총 그 개개의 질병을 배우는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단시간 내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질병을 한꺼번에 배우려면은 그런 연구자들이 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기는 어렵고 말 그대로 굉장히 넓고 얕게 그냥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병 우리가 하나 배울 때 원인체가 뭔지 원인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균 원인이냐 바이러스 원인이냐 그쵸? 아니면 뭐 기생충이냐 원충이냐 원인체가 뭔지를 우리가 배울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전파 경로예요. 전파되는 경로가 지금 코로나는 어때요?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밀접 접촉을 한다든지 얘기를 한다든지 비말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어떤 인수공통 전염병은 먹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김밥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뭐 김밥집에서 살모넬라 같은 거 일어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배우는 광견병은 뭐에 물려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매개체, 모기라든지 아니면은 진드기라든지 특히 리케치아성 질병은 특히 진드기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어나는 질병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또 그리고 접촉은 접촉인데 어떤 애들은 그냥 밥만 먹어서 감염되고 말하다가 감염되고 어떤 애들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비말이라 그래서 침이 튄 다음에 얘네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성적 접촉을 통한 뭐 에이즈라든지 이런 애들은 성적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중보건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수공통 전염병이 뭐냐 하면은 보통 광견병을 첫 번째로 꼽죠. 광견병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견병이라는 것은 자, 얘 보세요. 미친 것 같죠? 그렇죠? 말 그대로 개가 미쳤다. 조금 표현이 노골적인데 그래서 공수병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수병이라는 표현도 쓰고 자, 어쨌든 나타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이 강아지가 약간 미쳐가지고 막 사람 무는 거 보세요. 자, 그래서 실험적으로 광견병을 입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자, 그런데도 백신이라는 거는 모든 동물에서 맞출 수가 없죠.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개에서는 맞출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야생동물 같은 데는 백신을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요새는 키우고 있는 동물에서는 별 문제는 안 되지만, 야생동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광견병 발생 국가예요. 그래서 법정 전염병이고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전염병이고 광견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물려서 전염되기 때문에 코로나처럼 막 미친 듯이 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감염이 되면 사람이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코로나는 어때요? 지금 뭐 치명률이 1%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명에 걸렸으면 그 중에서 한 명도 안 죽는 거예요. 그 중에서 죽는 경우에도 보통 나이가 들었든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만 죽고 건강한 사람들은 좀 앓기는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광견병은 건강하든 나이가 들었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발생률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위험하게 인식되고 있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부분은
광견병은 개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 광견병을 많이 옮긴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너구리예요, 너구리. 너구리는 개과죠. 그래서 생각할 때, 아, 개과라든지 개만 걸리는 질병이다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모든 온열 동물은 걸릴 수 있습니다. 온열 동물이라 그러면은 피가 따뜻한 포유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걸릴 수도 있고, 고양이가 걸릴 수도 있고,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늑대가 걸릴 수도 있고, 소가 걸릴 수도 있어요. 박쥐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온열 동물은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이거를 전파할 수도 있어요. 자, 사람으로 전파가 보통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감염 동물에 의한 교상입니다. 교상. 교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앞으로 교상이란 말을 엄청 많이 들을 거예요. 물리거나 핥힌 상처를 교상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핥힌 것보다는 물린 상처를 교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을 왜 많이 들을 거냐면 만약에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교상으로 오는 동물이 되게 많아요. 다른 강아지랑 싸우고 왔어요. 큰 개한테 물려서 왔어요. 아니면 무슨 야생동물한테 물려서 왔어요. 이게 다 교상입니다. 교상. 그래서 개라든지 고양이에 의해서 전파되는 이제 도시형이 있고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야생동물에서 전파가 많이 되겠죠. 옛날에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광견병이 개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마을마다 이제 많이 이제 좀 퍼지고 그랬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죠. 워낙에 다 백신을 맞고 있고 집에서 키우면서 가끔씩 이제 산책이나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도시형은 많지 않겠죠. 보통은 이제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가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많겠죠. 자, 개, 고양이에 의한 전파, 사람이 많은 도시나 농촌 주거 지역에서는 주로 자연숙주인 개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광견병 걸린 개의 60%에 75%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어서 타액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전파를 하게 되고 상처의 위치, 주입된 양에 따라서 발병률의 차이를 보이게 되고 물린 사람의 한 20% 정도는 발병이 된다. 자, 이 코로나랑 비슷하죠. 코로나도 감염이 됐다 그래서 다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역학 시간에 배울 텐데 그 감염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일정량이 몸에 들어와서 내 면역을 이길 정도가 돼야지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걸린다 이제 접촉이 됐다고 물렸다고 다 발병하는 건 아니고 한 20% 정도 발병된다고 보시면 되고 고양이는 우발적인 숙주로 여겨졌지만 인체 감염의 전염병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광견병에 걸린 동물을 만지거나 동물의 혈액, 소변, 대변을 만지는 것에 의해서는 보통 감염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상, 물린 거에 의해서 보통 이제 감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육식 야생동물 박쥐, 광견병 바이러스의 유지 및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물고 물면서 전파시켜서 바이러스의 생존을 자연계에 영속화시킨다. 가축이나 사람을 직접 공격하여 전파하고 울창한 산림과 야생동물의 증가로 광견병이 박멸이 잘렸네요. 어려움. 국내에서는 야생너구리가 주된 원인. 자, 그래서 도시형, 개고양이에 의한 전파가 있고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가 있다는데 개고양이에 있는 거는 옛날에 이제 뭐 마을에서 개 풀어놓고 키우고 이랬을 때는 가끔씩 이제 발생이 됐었지만 지금은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마을에서도 요새 뭐 이렇게 개 키워놓고 뭐 그런 게 이제 많지는 않고 광견병이 주로 발생되는 데가 어디냐면 휴전선 인근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령 뭐 전라도라든지 뭐 경상도인 데서 개를 풀어놔서 키우는데 광견병에 걸렸다. 이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또 모르지만 아니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던 개에 의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요새는 그렇게 이제 흔한 형태는 아니에요. 다만 요새도 도시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들개가 좀 있죠. 들개가 그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옮길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키우다가 백신도 제대로 안 하고 유기한 상태에서 다른 야생동물에 물려가지고 얘네들이 뭐 등산객을 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염될 수는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전선 인근에서 주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휴전선 인근이라 그러면은 전라도 경상도는 멀겠지만 서울이라든지 강원도는 가깝단 말이에요. 파주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뭐 사람이 많이 사는 일산이라든지 이런데 인천 서구만 해도 휴전선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발생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뭐 물론 이제 개에서 물려온 케이스는 많지는 않지만 뭐 사람들이 이제 너구리에 물려서 이제 발생되는 경우는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발생되는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가 많습니다. 주로 야생 너구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너구리가 보통은 사람을 피해 다니겠지만 아까 이제 광견병 보세요. 얘 보세요. 막 사람 물라 그러죠. 일단은 광견병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증상이 시작되면은 굉장히 난폭해지고 너구리 보세요. 무섭죠. 네, 난폭해지고 공격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애들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야생 너구리에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너구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물지 않더라도 뭐 강아지를 데리고 등산을 하다가 너구리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고, 강아지를 좀 풀어 키우든지 마당에서 키우는데 너구리가 들어와서 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광견병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염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물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타고 신경절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뇌 쪽으로도 전파되고 그러면서 얘가 미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광견병 되는 거죠. 난폭해지고 뇌에 있는 몇몇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타액선으로 내려와요. 타액선으로 내려오면서 타액이라는 게 뭐죠? 침이란 말이에요. 침샘. 침샘 쪽 있는데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딱 물었다. 물면 어떻게 돼요? 침이 묻거나 침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침샘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물린 데를 타고 또 혈액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신경절을 타고 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견병에 걸리게 되면은 뇌까지 걸릴 때 도달하는 시간이 짧으면은 순식간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발을 물리면은 사람이 발을 물렸다. 뇌까지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대처할 시간을 법니다. 그런데 코를 물리든지 얼굴을 물리든지 하면은 뇌로 금방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금방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야생 너구리에 코를 물렸는지 해갖고 이제 뭐 죽었던 경우도 있고. 자, 광견병 전파하는 너구리 우리 곁에 접근. 그래서 그 개천 같은 데 가보면 있잖아요. 뭐 분당이든 어디든 요새는 개천이나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양재천이라든지 보면은 너구리가 가끔 발견이 됩니다. 너구리가 발견이 되고 얘네들이 백신을 한 것도 아니고 광견병이 이제 사실 무섭죠. 그래서 뭐 너구리의 반격, 수도권 광견병 비상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의 도시 지역 진출에서 발병 가능성 커져. 여러분들 너구리 보시면은 반드시 피해 가십시오. 너구리 뭐 쭈쭈쭈쭈 하지 마세요, 절대로. 너구리는 광견병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견병은 감염이 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구리 보시면은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의 증상을 좀 볼까요? 잠복기는 10일에서 길면 2개월까지 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을 물렸느냐 아니면 목을 물렸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질병이 발현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아래쪽을 물렸을수록 잠복기가 길어지겠죠. 잠복기라는 건 뭐냐면 질병이 발현되기까지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예를 들면은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 어때요? 내가 누구랑 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코로나 증상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옛날엔 2주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2, 3일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2주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2, 3일에서 한 2주 정도가 바로 잠복기라고 해서 질병이 발현되기까지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광견병이 일단은 뭐 초기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증상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뭐 근육통, 약간 좀 아기가 조금 이상하게 보여. 평소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얘가 막 흥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뭐 아니면 물린 데가 막 붓는다든지 슬슬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다가 임상 증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잠복기가 끝나고. 그래서 어 광조형이라 그래서 완전 미친 애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와 무섭죠. 이빨 확 드러내고 그 다음에 마비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울광형이라 그래서 얘가 좀 멍청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형태는 다양한데 임상 증상이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다가 열흘 이내에 보통은 퇴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상 증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사람을 막 물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이 물렸다. 그럼 얘가 광견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광견병 검사가 별다른 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동물을 죽여야지만 제대로 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을 뭐 야생 강아지가 물었다. 그러면은 이 개를 갖다가
우리에 가둡니다. 우리에 가둬놓고 열흘 동안 지켜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고 나서도 열흘이 지났는데도 애가 괜찮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 그냥 약간 애가 흥분해서 문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강아지를 풀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10일 이내에 뭐 죽든지 증상이 나타나든지 보통은 어떤 징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이제 케이지에 넣고 관찰하기도 하고. 자, 고양이는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다. 자, 여러분 이제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배울 텐데 인수공통 전염병학에서 감수성이라는 게 있고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감수성은 질병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다 하면 그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성이 높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성은 질병에 잘 걸리는 거, 저항성은 질병에 안 걸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상 증상은 일반적으로 광폭형으로 개의 증상과 유사하고 경과가 짧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양이는 흥분 증상을 보인 후 2에서 4일 이내에 마비로 폐사를 한다. 고양이는 근데 광견병에 걸리는 경우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좀 드문 편이죠. 그런데 도둑고양이는 좀 걸릴 수도 있죠. 왜? 도둑고양이는 뭐 너구리든 오소리든 영역 다툼을 좀 하는 편이죠. 그리고 물고 물리고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고양이든 강아지든 일단은 야생에서 있는 야생에서 있는 동물한테 물렸을 때는 무조건 광견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죽어요. 자, 광견병의 주요 증상, 뇌에 가까운 부위에서 물릴수록 발병 시기 빨라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발이 가장 덜 위험하고 목이 가장 위험하다. 자, 그래서 감염되는 루트는 처음에 얘네들이 감염이 되고 물리는 거죠. 어디를? 교상에 의해서만 감염이 된다 그랬으니까 근육에서 증식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뭘 타고 올라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을 타고 올라가요. 자, 여러분 신경이 온몸에 다 뻗어 있죠. 혈관도 다 뻗어 있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딱 꼬집으면 아픈 게 뇌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를 타고 올라가겠어요? 신경절을 타고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신경이 온몸에 퍼져 있으니까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을 타고 올라가요. 근육에서 증식이 돼서 신경으로 직접을 이동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잠복기를 이제 거치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동하고 척수에서 증식하고 척수를 통해서 이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 뇌관, 손에 뇌에 있는 걸 다 감염시켜요. 그 다음에 하향 감염이 됩니다. 뇌까지 다 올라갔으면 얘네들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이 내려오는 데가 침샘입니다. 침샘. 침샘에서 또 막 증식을 해요. 자 그러면은 나는 뇌가 망가져갖고 막 물고 싶죠. 물고 싶은데 침샘은 이미 바이러스가 가득하고 물면 어떻게 돼요? 침샘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시 나와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 쪽에 몸에 쫙 들어가서 다시 그 사람이나 동물의 뇌 위쪽으로 이제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염이 전파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물리고 나면은 처음에 이제 잠복기 살짝 지나고 나면은 증상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좀 목도 아프고 입맛도 없고 물린 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신경이 있는데 뇌 있는 데가 슬슬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게 누가 꽉 내려쳤다. 그러면은 그냥 뭐야 하고 딱 돌아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꽉 놀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reaction to glare and loud noisiness라는 게 결국은 노이즈니스가 아니고 글레어라는 게 이게 확 빛이에요. 빛. 이런 빛이라든지 시끄러운 소리 같은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키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연하곤란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광견병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뇌에서 연하를 주관하는 이런 부분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삼키질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배가 고파서 힘들겠지만 더 힘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물을 제대로 꿀떡꿀떡 삼키지 못하니까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코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 마시다 코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 기침하고 코 맵고 되게 힘들죠. 이런 게 물을 마실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든 사람이든 물을 마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광견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수병이라고 불러요. 공수병. 수가 물수자죠. 공이 막 공포스럽다 할 때 공자예요. 물을 싫어한다. 물을 공포스러워한다. 그래서 공수병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연하하는 데가 망가져 보여가지고 뇌가 망가지면서 연하는 데가 망가지면서 물 마시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죽는 거죠. 죽기 전에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기에는 열, 불안감, 교상 부위의 통증, 빛에 대한 과민 증상, 동공 확대를 보이다가 후기에는 연하근, 연하가 안 되는 거예요. 삼키는 게. 그러면서 물 마시는 걸 싫어하고 경련, 발작 이런 걸 보이면서 나중에는 혼수 상태가 돼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여러분들 그냥 아예 그냥 열이 나고 이러면 대처하고 그런 생각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야생동물에 물렸다. 아니면은 키우는 강아지인데 광견병 백신을 안 하는데 얘가 갑자기 이상해지더니 나를 물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마비. 좀 이제 징그러운 사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인대가 망가지니까 뇌가 망가지면서 막 좀 공격적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마비형이 있다 그랬죠. 마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비가 되니까 지금 얘 침을 못 삼키고 있죠. 그죠? 침을 못 삼키고 줄줄줄 흘리는 거죠. 연화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팔다리가 마비된다든지 아니면 신경이 마비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극도의 신경 증상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은 죽는 거죠. 자, 이제 진단을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뭐 직접 형광 뭐 항체 검사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분리를 해서 마우스에다가 한번 접종을 해봐서 얘가 증상을 일으키는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 네그리소체라 그래가지고 그냥 현미경으로 그 세포 안에 있는 이제 이 네그리소체라고 하는 이런 애들을 발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 혈청학적 방법에 의한 진단. 자,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를 이제 측정을 할 때, 요거는 그 이제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 내가 이제 항체가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항체 생성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 항체 생성 여부를 보통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혈청학적 방법이라 그래갖고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하고 항체가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무슨 방법을 통해서 광견병을 갖다가 분리한다, 검사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PCR 방법, PCR 방법이 요새 되게 많이 쓰죠. 어,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확진은 죽은 상태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동물을 사실 확진하는 거는 얘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목 같은 걸 보통 이제 잘라가지고 실험실에 가지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할 때 그때 이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지에 딱 넣어놓고 얘 증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광견병이 있나 없나. 얘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확진을 해가지고 얘가 광견병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진은 죽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진단과 예방 및 치료법 보시면은 이제 동물은 어떻게 진단이나 예방을 하죠? 제일 좋은 예방법이 뭐예요? 제일 좋은 예방법, 제일 좋은 치료법. 접종이죠, 접종.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우는 강아지, 여러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고 나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고양이 같은 경우는 8, 11, 14, 14주쯤, 14주쯤, 강아지 같은 경우는 60, 14, 강아지도 한 14주쯤, 8, 11, 14. 고양이가 임상을 안 한 지가 좀 돼갖고 고양이가 8주 백신 맞으면은 8, 11, 14주. 고양이 14주,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6주에 맞으면 6, 8, 10, 12, 14. 강아지 같은 경우는 14주 아니면은 16주에 맞기도 합니다. 어쨌든 14에서 16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서 맞잖아요. 동물병원 가면은 이제 강아지 이제 분양받아 갖고 가시면은 얘는 백신을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맞는 백신이 이제 광견병 백신이 보통 이제 16주 됐을 때 백신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광견병 백신은 맞죠. 이거는 의무 접종으로 돼 있어요. 의무 접종으로 돼 있고
여러분들 그 광견병 백신이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 관납 백신이라는 게 있고 병원에 가시면 이건 그냥 여담인데 관납 백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백신이 있어요. 관납 백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뭐 그 광견병이 막 퍼지니까 그 나라에서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백신을 자체적으로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광견병이랑 좀 거리가 먼 지역까지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관납 백신을. 관납 백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갖다 동물병원에 공짜로 줘요. 그럼 동물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오면은 광견병 안 맞았어요 하면은 광견병을 이걸 놔줍니다. 그러면은 백신 자체는 동물병원에서도 지자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공짜지만 이걸 놓는 가격이 5,000원인가 그래요. 5,000원, 5,500원 세금 붙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관납 백신이 있고 이게 싼 백신이죠. 그 다음에 동물병원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백신인데 이거는 그 관납 백신이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직접 외국에서 이제 뭐 어떤 그 파는 백신 같은 걸 이제 어, 중간에 있는 어떤 회사 같은 데를 통해서 수입 백신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관납 백신은 일반적으로 국산 백신이고 그 수입 백신은 그 일반적인 다른 백신은 이제 수입 백신이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관납 백신을 맞으면은 부작용이 좀 많아요. 백신 중에서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백신이 한 두 종류가 있는데 렙토스피라라는 그 질병에 대한 백신이랑 그 다음에 광견병 백신이 있어요. 렙토스피라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맞지 않는 편이니까 제일 부작용이 많다고 하면은 개에서는 광견병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좀 흔해요. 관납 백신이. 저는 관납 백신을 총 3번 놔봤는데 부작용이 2번이 났어요. 일반적인 다른 백신은 한 번도 안 났어요. 근데 관납 백신은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막 부작용이라는 게 뻘겋게 돼서 심하게 긁는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강아지 막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심하면 막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